안녕하십니까. 뉴스핀 백승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오은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 모시고 서울교육 100년의 꿈, 교육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교육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공교육도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많이 변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교육은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말하고 AI 교육 하고는 약간 다른 결이죠. AI 시대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AI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면 학생들이 정확하게 맥락에 따라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힘, 더 나아가서 질문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재정의하는, 자아를 재정의하고 균형을 잡는 그런 교육, 그걸 하려면 전통적인 의미의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계신 김영호 의원과 함께 독서 서울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독서 국가를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독서 교육, 토론 교육, 역지사지 교육, 그리고 다시 자신을 균형을 잡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교육과 함께 AI 교육이 가야 한다. AI 교육 내에서는 첫째는 AI를 누구나 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AI 개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것만 부국으로만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런 치열한 미중 간 그런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그 개발 역량도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의미의 AI 활용 교육, 그 다음에 AI 윤리 교육, 그리고 AI 개발 역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이런 세 가지 서로 다른 그런 교육이 함께 AI 교육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초중고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량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대학, 특히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AI 그 선도 역량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와 AI 교육센터를 같이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이른바 로봇 교육, 반도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특성화 교육과 일반 과학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또는 일반 고등학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AI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은석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이 어떻게 AI 교육에 관해서 협력하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AI 교육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AI 시대의 학생들의 교육 격차, 지식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를 위한 AI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자기 가정 환경의 차이, 또 경제 수준의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AI 리트러시나 AI 이해 능력, 개발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이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를 위한 AI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AI 개발 능력, 또 세계의 AI 전쟁을 보다 보면은 한국이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지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결국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AI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핵심 인재 또 AI 슈퍼 인재를 육성하는 문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살펴봐 주시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는 AI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것의 핵심에 결국 AI 인재 전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AI 핵심 인재들이 유입되는 그 유입 정도를 보면 OECD 38개국 국가 중에서 저희가 3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저런.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좋은 인재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는 이런 AI 슈퍼 인재들을 통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인재를 육성하는 문제,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 사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992년부터 벌써 한 30년이 넘었네요. 92년부터 인공지능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을 했고 94년도에는 5단계 인공지능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각 단계마다 약 90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절반 정도가 약 3단계까지 교육을 받고 상위 한 15% 학생들은 5단계, 그러니까 450시간의 인공지능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에 AI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스키 같은 이런 그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이런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서울의 인재들을 이런 핵심 인재, 슈퍼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길러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오원석 교수님께서 AI 시대에 가장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AI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죠. 그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AI 활용 능력의 격차가 점점점 심해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이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검사를 한 10,0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걸 한 3배 정도 늘려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이 무엇인지, 취약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AI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더 강화시킬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AI 그 윤리 교육의 측면에서는 AI의 활용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지금 널리 학교에 지금 배급하고 있습니다. AI를 건강하게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AI 시대에 중요한 게 선생님들의 능력,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AI 선도 교사를 작년까지 한 8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연수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좀 더 늘려서 올해는 한 1,300명 정도의 그 AI 선생님들 선도 교사단을 구성을 해야 적어도 각 학교에 1명 정도의 AI 선도 교사가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AI 선도 교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히 기술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비판성 그리고 협업 능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협업 능력 또는 창의적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통적인 의미의 독서 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공교육이라는 거는 1717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산업시대에 오면서 공교육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감님은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공교육의 문제는 참 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무교육의 의미를 바꾸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 내에서는 또 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의무교육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관계를 다시 재규정한다. 더 나아가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다시 재규정한다. 이런 종합적인 그런 도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역사는 크게 보면 처음에 공교육으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그 식민지 경험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사교육, 사립학교가 굉장히 먼저 발전하는, 즉 선교사들이 와서 근대 교육을 만들고 또는 민족 적인 지도자들이 또 사립학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교육보다는 식민지 시기를 지나면서 사립학교의 전통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문제가 요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광복 이후의 교육열, 일제시대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교육이 약했다면 해방 후에 강력한 우리 전 국민적 그 열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교육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쟁적 교육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기존의 그 경쟁교육을 어떻게 경쟁교육의 성과가 어떤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점점 더 많이 질문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공교육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 아주 오래된 관계, 아시다시피 과외 열풍으로 점철되어 있는 1970년대 이후에 우리 교육을 끊임없이 괴롭힌 사교육 열풍,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시민적 질문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많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공교육이 충실화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사교육 시장을 통제하고 억제하면 공교육의 영역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렇게 과연 단순한 관계일까?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충실화되고 사교육비가 감소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명제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교육 정책을 많이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교육과 사교육은 어떤 관계일까?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공교육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죠. 사교육에도 많은 학부모님들의 비용이 들어가고 공교육은 국가가 대신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교육비를 투자하는 건데 과연 이 양자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어떤 국민적 합의랄까요? 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그 근본적인 회의에 이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오현석 교수님의 그 고견을 좀 듣고 싶어요. 공교육과 사교육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해외 사례는 어떻고 한국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이 사교육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사교육 정책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이 부분도 우리 한국 교육의 공교육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철학과 관점의 정립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단 한 번도 사교육비가 절감된 적은 없이 계속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는 늘어만 왔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학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또는 과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주로 봐왔고, 근데 여전히 학부모님들은 사교육을 찾고 학원을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학부모님들은 사교육을 찾을까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 수요에 관한 양적인 질적인 차별성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들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 사교육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공교육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은 학부모들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교육을 블랙마켓이나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학생을 중심에 놓는 교육, 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것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학생을 성장시키는 형태의 교육원이라고 저는 바라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학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대학 입시 중심의 암기 중심의 교육, 수능 문제를 푸는 교육으로 굉장히 부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선진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한 학원들도 많이 있고 그 방법들이 교육계에 저는 확산될 필요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립 러닝을 도입한 어떤 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2000년대 초반부터 플립 러닝을 도입해서 수학 교육을 실시해 온 학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원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이나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교재를 개발을 하고 그 공부를 해갖고 온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형태의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가르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피드백을 제공하고 일부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형태의 수업을 벌써 20년 가까이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도 플립 러닝을 도입하려고 여러 차례 여러 과목에서 시도를 했는데 서울대에서도 플립 러닝이 성공한 그 강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교육에서 이런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까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선진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왜 이것이 학원에서는 되고 학교의 공교육에서는 실현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학원에서 진행되는 교육 방식을 뭐 학교에 도입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 교육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교육의 아웃소싱입니다. 학교 교육이 모든 것을 다 하긴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육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모든 교육에 관한 수요를 학교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이 팽창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불만이 생기고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그 기능을 부여하면은 그 기능이 잘 되기를 기대하니까 왜 제대로 안 되지? 이런 불만이 쌓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것의 경계를 올바르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이 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능들은 어떤 방식으로 학교 운영과 경영을 효율화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학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이런 이 체제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오원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뇌연구소와 MOU를 체결을 해서 그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뇌과학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좀 그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의료연구소의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는 학교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이 너무 고전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좀 더 때때로는 중요한 교육 실험 또는 새로운 그 학습 실험이 공교육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 과정의 유연성의 확보, 그리고 교육 과감한 교육 실험 또는 학습 실험이 공교육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와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10여 년간 서울교육에서 이른바 혁신교육 운동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혁신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혁신교육의 성과가 일반 학교에도 많이 미치고 있지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혁신교육의 개선과 발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도 또 새로운 좀 더 과감한 그 어떤 분들은 혁신교육 2.0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좀 더 과감한 그런 교육 혁신 이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학습 실험을 말씀하셔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으로 그런 실험을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런 시간과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주어진 과목을 가르치고 또 담임의 학급 관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한번 그 논의가 있었는데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마음껏 새로운 형태의 학습 실험을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연구학기, 학습년 학기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연수를 하고 하지만 이게 사실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학습 실험을 하고 선생님이 학생이 되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가 구상해 본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과 평가 모델을 구현해 보고 그것이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또 확산시키는 이런 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실험학교 이런 거를 한번 교육감님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사실은 이제 그런 필요성을 저도 이제 종종 느끼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는 다양한 이 부속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대 부속 학교랄지 또 우리 서울 사대 부속 학교들이 있고요. 또 다른 그 대학에도 그런 부속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속 학교들이 언제부턴가 너무 그 획일적인 그런 그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서 원래의 그 설립 정신,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의 실험, 혁신 이런 성과가 거기에서 먼저 실험이 되고 그 성과가 확인될 때 일반 학교에 좀 더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부속 학교들의 원래 취지에 맞게 그걸 길을 터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교육 형평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런 실험이 가능한 그런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교육감으로서의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자적 거버넌스를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학부모와의 관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패러다임 전환의 세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 학부모님과의 파트너십을 재정립한다. 뭐 그런 것이었잖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학교가 행한 결정을 선생님들이 알리는 이른바 정보 전달자 또는 그 학부모는 그런 학교의 결정과 방침이 있으니 따라오라 알려드린다 이런 방식으로
되었고 학부모님들이 제안하는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많은 경우에 민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됐죠. 물론 굉장히 그 민원성 제한도 있고 심지어는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악성 민원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 제기자로서의 학부모가 아니라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데 동반자는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저한테 있지요. 그래서 학부모를 어떤 수동적인 존재라거나 또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동반자로 볼 수는 없을까?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한 3,000명 이상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그 요청은 새로운 시대 학부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더 새로운 시대를 호흡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주세요. 교육의 기회를 늘려주세요.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요청은 무엇이냐? 교육정책의 실천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절실한 그런 협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면 학부모를 동반자로 보는 정책 형성과 실천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의 동반자로 보는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건전한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관계,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또는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동반자십을 확실하게 형성해야만이 우리 교육이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교육의 발전의 지속성이 확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육감님이 방금 학부모와의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그럼 학부모, 교사,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통적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불렸던 전문가주의와 컨슈머리즘으로 불리는 고객중심주의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전문가주의 입장에서 서게 되면 학교와 교실은 교사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정원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었고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위탁하고 비전문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던 거죠. 근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동반자적인 파트너십이 되려면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학부모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과거에 학교 교육의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함께 성장해야 될 아이들의 미래 교육의 공동 창조자가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공동 창조자가 되려면 학교에서 아이들에 관한 교육에 관한 정보가 학부모들한테 체계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학교의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관한 정책과 방침이 결정되는 설정 단계에서부터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감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를 보완하면은 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의 학생 성장 기록 이 부분이 학부모님들한테 매우 체계적으로 공유가 돼서 학부모님이 이런 소통의 지도를 가지고 선생님과 올바른 상담을 하고 자녀 지도를 가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학교 행정과 경영의 민주적인 동반자가 되려면 학부모 자체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리더로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이 학교에 자녀를 위탁하는 마음으로 학교 교육의 미래가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학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더 깊이 그리고 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이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소통해가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교육감님,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워낙 많아서 학부모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크게 보면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부모님들과 만나보니까 평생 교육 개념이 조금 이렇게 구분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교육은 많은 경우에 장년이나 노년을 상대로 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평생 교육의 전반기 단계는 학부모 교육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교육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시에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학부모가 처음 경험하는 AI 시대의 문화, 교육,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구상이 돼서 이제 학부모 교육이 좀 더 체계화되고 그것이 평생 교육의 틀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부모는 크게 보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죠.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유치원에 맞는 그런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관심이 더 많게 되고, 또 초등학교 학부모는 또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친구를 잘 사귀고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고,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사춘기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제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달라지고 또 학부모 교육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학부모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학부모 교육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학부모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학부모 지원센터 속에 학부모 학습센터 또는 학부모 교육센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논의하면서 제도화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그럼 학부모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학부모의 교육자로서의 기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야 합니다. 오늘 학교가 얼마나 재밌었어? 무엇이 가장 좋았지? 선생님들과는 어떤 대화를 했어? 어떤 질문을 했고 선생님은 어떤 답을 했지? 라고 하는 그런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과 학부모가 공동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학교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호흡을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동시에 대화가 중요합니다. 관심과 대화,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잡혀서 가야만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선생님과의 보이지 않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 대한 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어떤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부모님들이 날 때 우리 교육이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과 교수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모든 거를 교육청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제가 이 교육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 혁신 교육을 넘어 협력 교육으로 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협력 교육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협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청이나 여러 구청과 협력하고, 그러면서 아주 다층적인 그런 협력망을 구성해야만이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미래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25개 자치구와 협업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협약을 맺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한 그 교육망, 학습망을 만들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선생님들의 긍지와 학부모님들이 신뢰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서울 교육의 토대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꿈과 선생님들의 긍지와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 공동체. 이게 서울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협력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서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의무 교육의 의미가 실현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감님과 이 대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서울 교육이 교육혁신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역량 중심 교육, AI 시대의 교육체제 개혁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육 그 체제의 개혁은 사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공동의 거대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감님께서 강조해 오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교육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담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네. 교육감님, 이제 서울 학부모님들, 교사, 또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 우리 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학교에 졸업식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축사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대부분 학생이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야, 그 정도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놀랬고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선생님이 너무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너무 급식이 맛있어요. 이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 대한 자랑거리가 나오는 걸 보면, 아하, 우리 학교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동시에 제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현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거의 틀림없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학교를 믿고 같이 상의하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학교와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생들이 꿈이 제대로 성장하는 그런 학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또 같이 제안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럴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구나. 어떻게 하면 서울시 전체 학교들이 이런 그런 문화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중요한 그리고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말 그대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육체제의 변화 그리고 공교육의 재탄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교 간의 신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선생님들을 지지할 때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하고 또 학교는 학부모님들께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개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면서 느낀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이 결국은 서울교육을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근식 교육감님 또 오원석 교수님 모시고 교육대담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담이 학부모님들과 교사, 서울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